서울의 안개가 내려앉은 조용한 거리, 7번 끝을 특임대 전직 소령 김하늘은 10대 아들을 위해 한 잔의 우유를 따르고 있었다. 3년 동안 그녀는 하나의 요새를 세웠다. 평범함이라는 이름에 철저히 계산된 일상, 학교 등하교, 고요한 저녁,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표적 제거 전문가라는 조용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평화에는 언제나 값이 있다. 그리고 그 값은 한 어머니의 인내를 나약함으로 착각한 남자들에 의해 거두어진다. 그날 밤 묵직하고 일정한 발소리가 현관문 앞에서 울려 퍼졌다. 남편이 남긴 어두운 빛과 연결된 사내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폭력배들이었다. 그들은 한눈에 쉬운 상대라고 판단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어린 아들, 금세 부서질 것 같은 민간 가족 하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이 두드리고 있는 문이 강철보다 단단한 요새의 문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다. 하늘이 내쉬는 숨 한 번, 눈을 깜박이는 그 짧은 순간조차 훈련으로 다듬어진 절제의 결과라는 걸.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준수 대장. 적의 새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으로 이름을 떨친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이자 전술 천재. 그는 이제 다시 전선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그들이 찾은 것은 단 하나, 돈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얻게 될 것은 전력 증폭의 개념, 전술 우위의 의미,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열한 두 군인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일이었다. 빚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 빚을 거두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어떤 범죄자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들을 계속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긴장감 넘치고 심장을 두드리는 한국 군사 드라마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군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늘과 참기름 냄새는 요즘 김하늘이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기 위해 애써온 삶의 냄새였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가정의 평화. 서울의 번잡한 강남 변두리 오래된 블록에 자리한 그녀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물건은 정해진 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군에서의 20년 훈련에서 물려받은 습관으로서 이제는 잡동사니와의 일상적 전투에 적용되고 있었다. 하늘은 37이었고, 결코 진정으로 훈련을 멈추지 않은 사람의 조용하고 날렵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심플한 차콜색 터틀넥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잡아주는 방식은 부드러운 니트 아래 휘감긴 힘을 암시했다. 7초1 특임대의 검은 작전복을 마지막으로 입은 지 5년이 흘렀다. 더 이상 고위험 표적 앞에서도 소름 끼칠 만큼 침착했던 김하늘 소령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그저 대현의 엄마였다. 15의 대현은 낮은 식탁에 웅크리고 앉아 책상 램프의 부드러운 빛이 안경에 반사되는 가운데 기하학 교과서를 붙잡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평화로운 세계가 도는 축 중심이었다. 하늘은 그를 지켜보며 평소 날카로운 시선 가장자리에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진 표정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덜거덕거림이 고요를 깨뜨렸다. 그것은 노크가 아니었다. 충격이었다. 작은 아파트 출입구를 둘러싼 공용 철문을 무겁고 초조하게 두드리는 주먹 소리였다. 대현은 움찔하며 연필을 떨어뜨렸다. 하늘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표정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농밀해졌다. 어머니는 사라졌고 소련이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다. 복도에 울리는 좁은 음향에 의해 증폭된 거친 목소리가 밤을 가로질렀다. 김하늘, 이 문 열어. 유예기간 끝났어. 은행 안 기다려. 내 남편이 가져간 돈을 원해. 하늘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다른 면 슬리퍼는 비닐 바닥에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로 미끄러가 커튼을 단 1cm만 젖혔다. 아래 창백한 나트륨 등 아래 빗둘게 주차된 검은 세단이 있었다. 철문 밖에는 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동일한 패딩 점퍼와 손에 반짝이는 싼 금장으로 알아볼 수 있는 동네 깡패들이었다. 하지만 리더는 달랐다. 잔혹하고 납작한 얼굴에 무거운 금목걸이를 건 왜소한 남자였다. 그는 훈련된 포식자의 위협이라기보다 자기 뜻대로 해온 자의 예측 가능한 폭발적 공격성을 품고 있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 지쳤다. 보스한테 전해. 리더가 소리쳤고 다시 문을 발로 차며 충격이 콘크리트 벽으로 울려 퍼졌다. 내 죽은 남편이 버린 그 가치 없는 주식 사기는 부자들만 다치게 한 게 아니야. 우리는 원금이다. 안 주면 담보로 가져간다. 대현은 일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하늘은 창에서 돌아서며 등으로 위협을 마주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고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전장 명령을 내릴 때 쓰는 톤이었다. 대현아, 내 방으로 가. 그는 주저했다. 이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즉각적 복종을 요구하는 깊고 차가운 집중력. 문 잠그고 소리 지르지 마. 폰 보지 말고 그냥 숨 쉬어.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길은 확고했고 뿌리를 내리는 듯한 자신감을 전달했다.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은 자신감. 나는 방 바로 밖에 있어. 아무것도 너한테 닿지 않을 거야. 밖의 깡패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쉽게 할래. 힘들게 할래. 내 선택이야. 하늘은 대현을 짧고도 강하게 껴안아 그가 느끼는 공포와 그녀가 요구하는 용기를 동시에 인정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재빨리 물러나 문을 잠그는 것을 지켜봤다. 작은 딸깍 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들렸다. 거실에 혼자 남은 하늘은 눈으로 아파트를 훑었다. 무거운 책장, 골동 도자기 꽃병, 주방 칼꽂이, 각 물건은 정신적으로 목록화되어 유용성, 지렛대 혹은 방어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녀는 비좁은 벽목 지점에 서 있는 3명의 중간 체격 목표를 마주했다. 접근 각도, 치명 구역, 필요한 무력 해제력을 계산했다. 이곳은 적의 낯선 환경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문은 무겁고 층층이 된 강철판이었다. 위협과 그녀를 분리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서서 복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증폭해 듣고 있었다. 밖에서 깡패들의 리더는 소리 지르기를 멈췄다. 싼 연극은 끝났다. 대신 경찰로 알려진 남자가 그룹에서 천천히 측정된 걸음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는 머리를 들어 문을 바라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의 지붕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소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건물의 주변을 천천히 돌며 비상구, 1층 창문, 진입 지점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소리치기를 끝내고 침투를 시작하려는 듯 한 포식자 같은 분석적 집중으로 움직였다. 침묵은 소음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하늘의 아파트 바로 아래에서 멈춰 어둠 속을 올려다보며 잔인한 반쯤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들어갈 최선의 방법을 정찰하고 있었다. 조직의 우두머리 경찰은 큰 소리 위협을 멈추고 건물을 빙 둘러보기 시작했다. 가장 약한 진입 지점을 수색하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불길한 침묵이었다. 조잡한 위협은 끝났고 이제 폭력적 돌파가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깊고 금속성의 신음이 이어졌고 날카로운 나무가 튀는 소리가 뒤따랐다. 깡패들은 출입문 프레임을 노리고 있었다.
짧은 지렛대를 사용해 고정 장치를 파괴하려는 듯 보였다. 하늘은 현관에서 약 2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몸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으며, 호흡은 느리고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다. 지금은 소령 김하늘이었다. 접촉 직전 결정적 수초를 운영 중이었다. 왼쪽에는 주방, 오른쪽에는 작은 다용도실, 정면에는 대현방에 무겁게 잠긴 문이 있었다. 그녀의 집중은 완전했다. 아이를 확보하고 위협을 무력화하며 피해를 최소화한다. 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안으로 열렸다. 실패한 것은 튼튼한 외부 강철이 아니라 더 싼 잠금 장치와 문틀의 부드러운 목재였다. 세 남자가 비좁은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계단실의 탁한 공기가 값싼 담배 연기와 식은 땀 냄새를 아파트 안으로 밀어넣었다. 앞으로 치고 들어온 두 명의 깡패, 하나는 키 크고 마른 체형, 다른 하나는 벽돌처럼 단단한 체구, 어색하고 공격적인 깔때기 모양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실수는 비좁은 입구를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하늘은 그들의 부츠가 바닥에 안정되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녀의 첫 동작은 타격이 아니라 기동이었다. 벽돌 같은 덩치가 전진하며 팔을 크게 휘두르려 할 때 하늘은 낮게 몸을 낮추어 현관 옆 무거운 장식용 신발장을 잡고 폭발적인 힘으로 옆으로 확 끌어당겼다. 겨울 장화로 가득 찬 신발장이 키 큰 깡패의 정강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는 헐떡이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무거운 크롬 렌치, 그리고 넘어지며 쓰러진 신발장에 걸려 앞으로 휘청이며 덩치 있는 남자에게 그대로 부딪혔다. 혼돈이 통제되었다. 덩치 큰 남자는 균형을 잃어 벽 쪽으로 밀려갔다. 그의 회전 관성이 그를 벽에 부딪히게 했고, 회복하기도 전에 하늘은 팔꿈치를 강하게 밀어 넣었다. 머리가 아닌 떠있는 갈비뼈 아래 빈 공간, 태양신경총을 향한 정확하고 기절시키는 일격이었다. 그 일격은 그의 폐를 비워버렸고 척추를 구부리게 만들었다. 그가 숨을 끊어 쥐어짜는 사이 하늘은 회전하며 첫 번째 깡패가 떨어뜨린 크롬 렌치를 확보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순수하고 절약된 정밀함이었다. 그녀는 사격 한 발 없이 팔꿈치 타격의 날카로운 둔타금 외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4초도 차에 되지 않아 두 명의 위협을 무장 해제하고 재배치해 무력화했다. 복도 쪽에서 경찰이 마침내 부서진 문을 넘어 들어섰다. 그는 장면을 살폈다. 그의 두 부하는 바닥에 웅크려 신음하고 있었고, 한 명은 목을 움켜쥐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신발장에 엉켜 있었다. 그는 멈춰 섰고, 잔인한 미소가 평평한 치명적인 불신으로 녹아내렸다. 너희, 이거 장난이라고 생각해? 경철의 목소리는 위험할 만큼 낮았고 그의 눈은 이제 하늘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지금 아파트와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크롬 렌치를 옆에 느슨하게 쥐고 있었다. 잠긴 침실 문 뒤에서 대현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못했다. 무거운 충돌과 갑작스럽고 메스꺼운 침묵이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나무에 귀를 대고 심장이 두려움으로 뛰는 소리를 두개골에 울렸다. 그러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렷하고 차갑고 두려움이 전혀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다. 나는 단지 네가 만든 난장판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자세는 편안해 보였지만 발은 최적의 균형을 위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7겸7의 방역을 위한 폭발적인 도약에 대비하고 있었다. 경철은 공정한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난폭한, 그러나 필사적인 무게를 담아 돌진했다. 하늘은 명백한 돌진 잡기를 옆으로 비켜 그의 관성을 지나가게 했다. 그가 다시 돌아서며 몸을 틀자 그녀는 렌치를 몽둥이처럼 사용하지 않고 갈고리처럼 이용했다. 그녀는 그의 팔꿈치 바로 위를 걸어잡고 날카롭게 비틀어 지렛대를 걸었다.
깡패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그녀가 건 체결은 그의 어깨 관절을 항이하게 만들었다. 군용 잠금 기술이었다. 그녀는 그를 차가운 회반죽 벽에 고정시켰고 렌치는 그의 혈류를 차단하며 단번에 관절을 부러뜨릴 듯한 통제된 힘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널 보냈어? 하늘의 목소리는 화관감의 속삭임 같았다. 경철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네가 뭔진 모르겠는데 이젠 끝이야.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잠금 확보에 집중한 사이 경철은 자신만의 숙련된 동작을 꺼냈다. 그의 여유손이 하늘이 그의 조잡한 침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재킷 안으로 들어갔다. 손가락이 전술용 이너포켓에 숨겨둔 무언가를 낚아챘다. 그의 주먹 속에 둔한 어두운 금속빛이 반짝였다. 깡패의 과시용 싸구려 광택이 아니라 근접 전용 무기의 효율적인 무광 검은색이었다. 그는 칼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총기의 차가운 무게가 순식간에 나타났고 총구는 이미 하늘의 갈비뼈 사이에 취약한 공간을 향해 조준을 시작하고 있었다. 경철의 동작은 빠르고 치명적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칼이 아니라 검은 권총이 손을 채우고 있었고 총구는 이미 하늘의 복부를 향해 조준을 시작하고 있었다. 극히 결정적인 그 0.5초 훈련된 소령이 자물쇠의 해제에 집중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려는 순간 하늘은 무광의 무기를 보았고 전술적 전환을 인지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자물쇠를 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미 가하고 있던 고통을 역이용했다. 절박함과 본능에서 나온 저음의 힘이 솟구치자 하늘은 경철의 고통스러운 고정된 팔을 더욱 돌려 그를 난폭하게 벽 쪽으로 비틀었다. 그 동작은 폭발적이었고 조준선을 흐트러뜨리고 발사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귀가 먹을 듯한 쾅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를 가로질렀다. 근접한 공간에서의 총구 섬광이 눈을 멀게 했고 탄화는 대현방 옆 석고벽을 산산조각내며 흰 먼지와 콘크리트 파편을 뿜어냈다. 하늘은 음향 충격과 시각적 혼란의 그 찰나를 이용해 경철의 허벅지 뒤를 무릎으로 박아 넘어뜨리며 한 번의 유려한 동작으로 권총을 빼앗아 왔다. 그녀는 무거운 민간용 권총을 바닥 위로 미끄러뜨려 식탁 아래 어둠 쪽으로 밀었다. 총성이 지나간 뒤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세 남자의 거친 고통스러운 헐떡거림과 잠긴 침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하고 떨리는 신음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그러자 부서진 문 틈새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은발을 단정히 깎은 얼굴에는 평생 명령을 내려온 권위의 굵은 굴곡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김준수 대장이었다. 예비역 사성 장군, 현장 작전 하나를 단번에 중단시키거나 정치적 위기를 매섭게 잠재울 수 있는 고요한 강렬함을 지닌 남자였다. 그는 소란이 아니라 절대적 통제의 기운과 함께 도착했다. 대장은 장면을 훑어보았다. 부서진 문, 먼지에 뒤엉킨 공기, 총을 든 사내의 기절한 몸 위에 서 있는 그의 딸, 그리고 버려진 소품처럼 흩어진 세 명의 처참한 형상.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하늘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음성이었으나 즉각적 복종에 익숙한 이의 무게를 분명히 담고 있었다. 상황은 위협 통제, 무기 확보, 내부 무결성 손상. 하늘은 명령 브리핑의 효율성으로 문구를 또렷하게 보고했다. 가슴은 크게 올랐지만 그녀의 눈은 결코 경철에게서 떼지 않았다. 핵심 표적을 확보하라. 대장이 문턱을 넘으며 명령했다. 어느 대상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말없이 하늘은 명령을 확인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어 벽돌 같은 남자에게서 찢어낸 무거운 허리띠를
임시 구속용으로 사용해 경찰의 손목과 발목을 몸 뒤로 묶어 동여맸다. 한편 김 대장은 그녀를 지나쳐 신음하는 두 남자에게 차분히 다가갔다. 그는 싸움이 이미 끝났음을 아는 포식자의 느리고도 신중한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는 키 큰 깡패의 칼날을 붙잡아 거칠게 문에서 멀리 끌어내 반대편 벽에 고정시키고 가슴 위에 발을 단단히 디뎠다. 전형적인 현장 억류 자세였다. 그런 다음 노련하고 효율적인 수색으로 벽돌 남자의 무기를 확인했다. 부녀 간의 작전 계획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그들의 협력은 공유된 군사 언어였고 수십 년의 국방 복무로 다듬어진 혈통의 전략이었다. 움직임 속에서 대장은 주변을 보장하고 하늘은 주 위협에 집중하는 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다. 예비역 사성 장군은 딸의 백업 역할을 수행했고 그녀는 그가 직접 가르친 속도와 살상력으로 근접 제압을 실행하고 있었다. 하늘이 경철을 마무리하는 동안 대장의 무거운 구두 아래 눌린 키 큰 깡패가 마지막 필사적 몸부림을 보였다. 그는 자유발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차올려 대장의 발목을 향해 휘둘렀다. 대장은 고통이 아닌 놀람에 움찔했다. 그 순간이 충분했다. 깡패는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무거운 압력에서 살짝 미끄러져 빠져나왔다. 그는 손과 무릎으로 부서진 문틈을 헤치며 허둥지둥 기어 나갔다. 다쳤고 필사적이었으며 이미 어두운 계단실로 후퇴하고 있었다. 멈춰! 대장이 외쳤다. 깡패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지만 난간을 뛰어넘어 계단을 두 칸씩 내려갈 때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도끼 어린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보스 못 데려가. 그리고 내 꼬마는 성북중학교 다니지. 거기서 못 지켜줄 거야. 그 위협은 먼지 낀 공기 속에 매달려 군사 과거와 하늘의 평화로운 미래 사이에 섬뜩하고 직접적인 선을 그었다. 즉각적인 위험은 사라졌지만 대현을 향한 위협은 이제 무한히 더 커졌다. 키 큰 깡패의 도끼 어린 비명, 대현의 학교를 언급하며 폭력을 예고한 것은 하늘의 가장 깊은 안정을 향한 전쟁 선언과 같았다. 그 위협은 아파트 안에 드리워지며 즉시 전직 소령과 예비역 장군을 동기화된 행동으로 몰아넣었다. 대현아, 문 열어. 안전해. 하늘이 불렀다. 목소리는 이제 부드러워졌고 소령을 잠시 뒤로 물러나게 하며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떨리는 소년이 문을 열자 그녀는 재빨리 그의 몸을 살피며 부상을 확인하고 단단히 품에 안았다. 할아버지랑 여기 있어. 모두 안전해. 김준수 대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세 명의 억류된 남자들을 살폈다. 경철과 벽돌 깡패는 제압되었지만 도망간 깡패가 최우선이었다. 대장은 거리를 내려다보는 창가로 이동했다. 후회나 분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작전 계획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아까 검은 세단 번호판 기억했나 하느라 대장은 빈 거리 위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243-7 강남구 번호판. 하늘이 즉시 대답했다. 부서진 문을 무거운 의자로 막으며 아파트를 확보했다. 그녀의 기억력은 정확하고 즉각적인 무기였다. 대장은 표준 휴대폰이 아닌 보안 처리된 소형 위성 전화를 꺼냈다. 그 번호에 시선을 둬라. 소유자의 주 연락처와 연관된 모든 움직임에 추적을 붙여라. 조용히. 아직 경찰 사안이 아니다. 보안 훈련이다. 코드 화이트. 그는 오랜 군 정보 최정점에서 구축한 충성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해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의 힘이 단순한 물리적 능력을 넘어 제도적 권위까지 미친다는 결정적 증명이었다. 대장이 외부 감시를 관리하는 동안 하늘은 현장 증거 확보에 나섰다. 라텍스 장갑과 작은 LED 토치를 챙겨 계단으로 내려가 도망간 깡패가 이동한 정확한 경로를 따라갔다. 난간에는 피와 땀이 섞인 희미한 흔적이 있었다.
하늘은 흔적을 따라 화재 출구로 나가 깡패가 아스팔트에 떨어진 지점을 확인했다. 오른쪽을 절룩거려 아마 발목을 삐거나 차에 맞아 늑골에 멍이 들었나 봐 하늘이 속삭이며 뒤로 끌린 발자국을 살폈다.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을 거야? 이 동네를 빠져나갈 어두운 경로가 필요하지. 추적은 은밀한 추적 기술의 교과서였다. 아파트의 상대적 안전에서 대장은 전략적 항공 시야를 제공했다. 위성 전화가 초기 데이터를 보내왔다. 세단 소유주는 중간급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책으로 알려진 인물,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대장은 신호등 카메라와 지역 CCTV를 이용해 예비 탈출 경로를 설정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군용 헤드셋을 통해 좌표를 하늘에게 직접 전달했다. 하늘은 현장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강남의 좁고 어두운 골목과 상업용 서비스 도로를 그림자와 엄폐를 이용해 이동했다. 대결을 원한 것이 아니라 포획과 정보를 원했다. 발걸음은 소리 없었고 존재감은 사라졌다. 폐업한 식당 뒤 쓰레기가 흩어진 골목에서 그녀는 목표를 발견했다. 키 큰 깡패는 덤스터 옆에 웅크린 채 방금 지나간 암시장 택시를 간절히 불러 세우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늑골을 움켜쥐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하늘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환경을 이용했다. 빈 금속 캔을 들어 높이 세게 던졌다. 깡패가 아닌 골목 끝 벽 쪽으로 쨍그랑 소리가 벽에 울렸다. 깡패는 절박하고 편집증적으로 그 소리에 즉시 반응하며 측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 찰나 하늘은 거리를 좁혔다. 극적인 태클이 아니라 압도적이고 마비시키는 힘을 사용했다. 목과 턱선에 연속 압력점 공격을 가해 깡패를 의식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덤스터에 기댄 채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내 보스가 누구냐? 하늘은 무릎을 꿇고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덕적 기준은 정의였고 정의는 뿌리를 요구했다. 깡패는 고통 속에서 겨우 한 단어를 속삭였다. 그는 돈이 다 말라길 기다리고 있어. 옛 정유 공장에 있어. 강가의 폐공장. 하늘은 깡패를 플렉스 커프스로 제압하고 위치를 대장에게 확인시켰다. 깡패의 신원과 의도는 확인되었고 즉각적 위협은 제거되었지만 궁극적 대결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늘은 골목 너머 희미하게 비치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콘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과 부하들은 단지 졸개일 뿐 이번 채권 회수 시도를 기획한 진짜 전략가는 아직 풀려 있었다. 최종 대결은 이제 설정되었으며 상대가 선택한 장소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콘이 기다리고 있었다. 포획된 깡패가 위치를 제공했다. 강가의 폐정 유공장, 붕괴 직전의 산업 요새, 이곳에서 이번 채권 회수 사건을 총괄한 범죄 조직 보스가 고인의 돈이 말라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깊은 밤, 하늘과 김준수 대장은 녹슨 그림자 속 거대한 폐허로 접근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녹과 그림자가 깔린 배경 속에서 마치 군사 작전처럼 정밀했다. 어두운 정장에 몸을 감춘 대장은 약간 높은 지대에서 시설을 감시하며 고배율 열화상 장비를 사용했다. 하늘은 어두운 기능성 복장으로 주요 건물, 거대한 창고를 향해 이동하며 7607 특임대 훈련을 활용해 배관, 사일로, 콘크리트 장벽의 미로를 헤쳐나갔다. 그녀의 존재감은 부서진 갈대 사이로 스치는 차가운 바람보다 더 부드러웠다. 북쪽 입구에서 추가 접촉 2명 탐지, 열 신호 강함, 중화기 사용 가능, 대장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조용히 울렸다. 하나는 폐쇄된 적재 경사로를 엄폐로 사용 중, 코는 중앙에서 관찰 중, 확인, 하늘이 속삭이며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전략은 이미 이동 중 조율되었다. 전형적인 집계 작전. 소령이 은밀히 진입하고 제압하여 콘이 대장의 존재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다. 창고 안, 공기는 오래된 기름과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다. 콘은
움츠린 체구에 냉철한 계산이 담긴 눈을 가진 남자로 접이식 테이블 아래, 벌거벗은 전구 아래 앉아 채무 내역이 적힌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싸움꾼이 아닌 폭력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다. 밖을 지키던 두 경비가 먼저 쓰러졌다. 하늘은 첫 번째, 기둥의 기대선 초병을 지나며 경동맥 압박만으로 치명적이지 않은 고속 제압을 실행했다. 경비는 조용히 쓰러졌다. 두 번째 경비가 희미한 소리를 들었지만 하늘은 이미 그의 뒤에 있었고 거대한 그림자 크레인을 엄폐물로 활용했다. 그녀는 그의 중국령 산탄총을 빼앗고 자신의 전문 플렉스 커프스로 제압했다. 코는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소음에 얼굴을 들어 확인했다. 그는 어설픈 채권 회수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중형 권총을 꺼내 장부 위에 올려놓았다. 김하늘, 소령, 아니 하늘 씨라고 불러야 하나? 채무의 유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 군대가 싸우는 법은 가르쳤지만 금융은 가르치지 않았다. 순간 전구를 밝히던 발전기가 스파터 소리를 내며 꺼졌고 광활한 공간이 완전한 암흑에 잠겼다.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지, 바보야. 대장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하늘이 입구에 설치한 소형 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소리는 금속과 콘크리트에 반사되며 콘을 혼란에 빠뜨렸다. 장군님의 목소리, 콘이 숨을 헐떡이며 무기를 찾으려 허둥댔다. 하늘은 이미 암흑 속에서 움직였다. 어둠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낮고 빠르게 이동하며 기억과 소리, 콘의 잔여를 이용해 위치를 추적했다. 전원이 다시 켜졌을 때 대장이 자신의 위치에서 전력을 제어했다. 콘은 권총을 들어 올렸지만 하늘은 이미 몇 인치 앞이었다. 그녀는 태클을 하지 않았다. 단순히 그의 손목을 바이스처럼 잡고 신경다발에 압력을 가해 손가락을 즉시 경련하게 했다. 무거운 권총은 쓸모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대장이 빗속으로 들어서며 딸과 눈을 마주쳤다. 대결은 끝났다. 분노도 복수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정의의 적용만이 남았다. 그들은 콘과 장부를 확보했다. 장부에는 보스의 불법 조작을 증명하는 최종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 조용한 아파트로 돌아온 후 떠오르는 태양이 수리된 문틀 위로 부드럽게 빛을 드리웠다. 김 대장은 대현과 함께 앉아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다. 대현아, 네 아버지의 채무는 신뢰의 실수였다. 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정의가 우리를 정의한다. 하늘은 부엌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든 채 김이 내린 차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밤 작전의 침묵을 커피 머신의 잔잔한 윙윙 소리로 바꿨다. 대현은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전소령도 예비역 장군도 아닌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와 닻을 보는 듯 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를 지키는 이들의 힘은 분노가 아닌 통제되고 훈련된 목적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위협은 제거되었고 불법 자산 압수로 채무도 해결되었다. 김 가문을 과소평가한 깡패들은 이제 기억 속에 갇혔다. 하늘은 앉아 아들을 품에 안았다. 조용한 삶은 복원되었지만 이제 단단히 방어된 상태였다. 후퇴가 아닌 세대를 넘어 내려온 훈련과 사랑 위에 구축된 요새였다. 그림자가 다시 모이면 단순한 소령이 아니라 대장의 딸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전투는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것이었다.